보통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서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뺏겼어요 지금. 그 요즘이 인문학 그거는 아시죠?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이게 이제 얼마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분히 스티브 잡스 때문에 생긴 현상이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참 특이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애플에 복귀하면서 돈을 1달러인가만 받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그 제스처를 이제 취한 건데 돈 말고 다른 가치를 꿈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준 거죠. 뭐 근데 뭐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주식이 많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막 이제 그 재벌들 중심으로 이제 쫓아가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좀 아쉽게도 그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이제 현 정권서부터 과거 정권서부터 좀 이어오는 하나의 전통인데 그러면서 복지망서부터 공동체가 다 붕괴가 됐다라고 지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살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근데 우리 주변에 하나의 공동체인데 막 자살을 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 1위거든요. 자살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진짜 시급한 과제죠. 이제 진짜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는 못 돌본다라는 게 인문학에 대한 열풍의 바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돌봐주질 않는다. 아무도 안 돌봐주면은 내 스스로 돌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뭐 너무나 섣부른 판단으로 자살했었던 친구들이 인문학 책을 좀 접하고 이렇게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가장 중심적인 것, 인문학적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랑 해볼 텐데 이게 동서양이 이렇게 좀 크로스가 될 거예요. 너무 짧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동양의 생각도 서양의 생각도 아니고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 그런 어떤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했었던 공통점만 잡아가지고 전달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될 게 이제 서양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썼던 책이 철학 대 철학이라는 책인데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 정리되어 있는 책인데 그거를 다 치필하고 보면 그림이 좀 그려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서양은 젊어요. 서양 철학은. 그 동양 철학은 좀 노예하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숙해버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젊었을 때 니체를 막 좋아했던 친구도 40, 50 지나면은 어느 사이엔가 불교 경전이라든가 화엄경이나 아니면 뭐 장자를 이렇게 넘기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꾸로 하시면 안 되죠. 50, 60 먹었는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를 읽으면서 나는 나를 극복할 거야 막 이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상태고 근데 어차피 인간의 일이라서 최근에 서양 철학을 딱 보면 20세기 서양 철학을 보면 동양과 근접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구가 압도적인 힘들을 가지고 자본주의도 발달시키고 정치 체제도 발달시켜서 우리는 굉장히 배우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신적인 어떤 교훈이라고 그러나요? 정신적인 성숙도를 보면 서구가 못하다라는 거. 그 미국에서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영향은 거의 지금 줄어들고 있고 제일 영향이 큰 게 불교라는 건 아시죠?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 예전에 불교 전통이 강했다가 기독교 전통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뭐 그러니까 이상한 그 효과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매치를 한번 딱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 처음에 매치를 해야 될 사람이 메를리 뽕티라고 아시나요? 모르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보면 좋아요 항상. 그래서 왜냐하면 알면은 제가 좀 갑갑하고 배울 거 많아서 좋은 거예요. 진짜 그거는 메를리 뽕티라는 사람인데 사르트르는 아시죠? 사르트르와 메를리 뽕티가 있는데 사르트르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르트르보다 프랑스에서 더 유명하고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게 메를리 뽕티라는 철학자예요. 프랑스의 제일 자랑이 꼴레즈 드 프랑스 교수라는 건 아시나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꼴레즈 드니까 컬리지 오브 프랑스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근데 프랑스 대학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대학은 아니에요. 대학은 아니고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고요. 학생들 가르치지 말고 누구나 어떤 시민이 오든지 강의를 해라. 그러니까 당신은 최고의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애들 가르치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 온 프랑스 국민들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제
최고급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지식인들은 장르별로 꼴레즈드 프랑스 교수를 뽑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는데 메를리 뽕티랑 사르트르가 같이 올라갔었을 때 사르트르가 안 되고 메를리 뽕티가 됐어요. 사르트르가 안 됐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결정적인 게 사르트르의 철학의 주저 중에 하나가 존재와 문제. 이게 하이데거가 쓴 존재와 시간과 너무 유사해요. 구조나 개념도. 프랑스는요 우리랑 좀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어떤 지식인인데 친일이다 이러면 좀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프랑스도요 독일적인 게 섞여버리면 부정하는 그 어떤 전통이 있거든요. 사르트르로 따지면은 뭐 세계적인 어떤 보편성을 가진 철학자나 문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를리 퐁티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꼴레즈드 프랑스 교수가 됐죠. 불행히도 얼마 못하고 이제 사고로 이제 죽게 되면서 이제 다시 후임 뽑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셀 푸코 같은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제 자리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메를리 퐁티가 했었던 얘기 서점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휴머니즘과 테러라는 책.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너무 사실 좋은 구절이라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쓸 때 반드시 그걸 좀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순진무구와 폭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순진무구와 폭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나는 폭력의 종류를 선택한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신체를 가지는 한 폭력은 불가피하다. 짧죠? 문장 3개거든요. 나는 순진무구와 폭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폭력의 종류를 선택한다. 신체를 가지는 한 폭력은 불가피하다. 요 구절이 이제 메를리 퐁티가 있었던 짧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희 감이 안 잡히죠? 전혀.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진무구와 폭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해서 순진무구가 비폭력이에요. 해치지 않는 것. 폭력은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메를리 퐁티는요. 우리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린 폭력의 종류만 선택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뒤에 덧붙였잖아요. 신체를 가지는 한 폭력은 불가피하다. 자,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닭 몇 마리 드셨어요, 지금까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닭 몇 마리 먹었나? 닭 몇 마리 먹었나? 돼지 몇 마리 드셨어요? 예? 배추는 몇 뿌리? 옥수수는 몇 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스스로 못 살아요. 누군가를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언가를 부신단 말이에요. 이게 메를리 퐁티가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메를리 퐁티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는요. 우린 순진무구하지 않아요. 우린 폭력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순진무구하고 선하고 착하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원 버스 같은 데 타보셨죠? 전철. 딱 타면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럴 거야. 이놈의 인간들은 왜 이렇게 다니냐고 이쪽에. 근데 그거 생각은 안 해요. 내가 타서 만원 버스가 됐고 만원 전철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는 선하다라고 봐요. 철학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반성하는 거잖아요. 촛불 알죠? 촛불. 촛불이 있으면 주변을 비추지만 자기는 못 비춘다고. 철학이라는 것이나 인문학이 매력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를 이렇게 대비쳐 보려는 거야.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어떻게 대비칠까? 거울 보면 되죠. 거울 봐도 되겠고 자기 밑에 있죠. 촛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불이 밝힌다고요. 그래서 미숙한 인간들은 그냥 보는 대로 봐요. 자기가 만원 버스 안에 딱 탔어. 이렇게 타고서 딱 보면서 왜 이렇게 많어? 이래요. 자기가 만원 버스의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돌아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나도 그 폭력의 일부분으로 들어간 거죠. 엘리베이터 탈 때 있죠. 엘리베이터 많이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먼저 가서 딱 타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제일 뒤에 딱 붙어 있어. 이렇게 딱. 근데 막 타죠. 근데 이제 꽉 찼어. 어느 정도 탔을 때 2명의 아가씨가 타요. 찜찜하지. 소리는 울린다고요. 삐!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쪼려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러지. 내려. 안 내리면 죽여. 왜 삐 울렸을까? 여러분이 타서. 아니면 내 몸무게를 헤아려 보면 여러분 하나가 내리면 그 두 아가씨는 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각도에서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이름 편해요. 어머니한테 좋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다른 딸이나 다른 나이였다면 어머니한테 덜 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좋은 아내인가요? 나는 나를 반성 안 해요, 보통. 나는 수다스럽고 나는 억척스럽고 나는 나쁜 여잔데도 그거 안 봐요. 저 남편이 저렇게 지랄을 하기 때문에 나도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안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문제인 거죠. 나는 폭력적이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소한의 폭력을 그러면 행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나는 폭력적이다라는 이게 메를린 퐁티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폭력 행사하고 살고 싶으세요? 누구 찢어버리고 살고 싶으세요? 상처 내고 막 이러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자라는 얘기예요. 메를린 퐁티 얘기를 다시 음미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순진무구와 폭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폭력의 종류를 선택한다. 신체를 가지는 한 폭력은 불가피하다. 메를린 퐁티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폭력적이다. 이것만 알면 조심스럽게 돼요. 이것만 알면 조심스럽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있죠. 친구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어. 편하게 허물 없어요. 그래서 등을 탁 칠 수도 있죠. 이렇게. 왔니? 그렇죠? 근데 그날 너무나 우울한 날이고 실현당한 날이에요. 걔는. 툭 쳤을 때 그 아이 어때요? 기분이? 에이씨!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다니까? 왜 그래?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만약에 그 카페에 딱 들어왔었을 때 나는 얘를 만났을 때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들어갔다면 조심하죠. 나는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딱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느낌이 들어서 사시게 되냐면요. 상대방한테 내가 폭력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읽어요. 사랑의 정의를 하나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사랑은요. 저 사람한테 막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상품권 주고 어느 날 장미꽃 주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도 내가 저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할 때 상대방은 뭐라고 느껴요? 날 배려한다고 느낀다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보지 않아요? 나 함부로 막 대하다가 내 생일 때 나한테 선물 줘요. 좋아요? 근데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냐 하면 조심해요, 나에 대해서. 뭔지 아시겠죠? 말을 함부로 안 해요. 내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말을 조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요, 배려받았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초기에 남녀가 연애할 때는 그런 느낌 속에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오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툭툭툭툭 던지게 되죠. 그래서 메를린 퐁티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소중한 얘기예요. 나는 폭력적이다. 이걸로부터 인생은 확 변하죠. 인생은 탁 변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하나요? 왜 축하를 해요? 그 아이가 먹을 닭의 수를 생각해 봤어요? 돼지의 수를? 만약에 딸을 낳았다면 그 딸이 울릴 남자의 수를 생각 안 하죠, 전혀. 그 사람이 울릴 친구들의 수를 생각 안 하죠. 심지어 불행히도 그 아이가요, 연쇄살인범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식을 딱 낳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시죠?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이를 낳자마자 지뢰를 낳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뢰를 땅에 묻은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지뢰를 제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랑을 한다고. 사람 죽을 때 좋죠? 암 선고받으면 어때요? 암. 너무 좋잖아. 닭들을 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가족들 불편하게 안 해요. 내 아이한테 잔소리도 안 해. 물론 처음에는 뭐 어머니 죽는다, 아버지 죽는다 울 거야. 근데 조용해져요, 집안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폭력인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은요, 성숙하신 분이에요.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존경받거든요. 조심하니까. 여기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 들어갈 때 훅훅 들어가죠. 그냥 문 열고 훅! 내 집이니까. 어디 그렇게 들어가요? 옛날에 선비들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집 앞에서. 왜요? 부인이 더워서 까 뒤집어져 있어요, 마루에. 문을 어떻게 열고 함부로 들어가요? 몇 분 뒤에 들어가죠? 추스리게. 아이가 간만에 부모님 없다고 집에서 누워 있어. 예?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덤을 확 들어가서 공부하니? 애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또 저희 어머님을 또 팔아야 되는데 고2 때까지 저를 방치했었던 저희 어머님이 고3 때 10시쯤 밤 10시쯤 되면 무서워 죽겠어요. 과일을 깎아서 사과를 깎아서 내 방을 들어올 때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안 하던 독서실을 끊었어요. 거기서 자려고. 이게 뭔지 아시겠죠? 폭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누굴 때리고 누굴 해치는 게 아니에요. 조심조심해야 되거든요. 나의 모든 행위는 폭력적이다. 이걸 아는 모든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죽으니까 공기도 오염 안 시킬 거고 물도 오염 안 시킬 거고 가족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죠? 나의 성격 더러움 때문에 했던 이 잔소리들, 쓸데없는 잔소리죠. 사람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아이한테 강요했었던 그것들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폭력적이다를 아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내가 폭력적인지 모르고 나는 선의 기원이고 난 착하다 그러면 살려고 발버둥 쳐요. 누구 안 해친 적 있어요? 해쳤죠? 누군가한테 상처 줬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아이한테. 그 상처는 나중에 피드백돼서 여러분한테 돌아와요. 옛 어른들이 했었던 말들 아직도 떠오르는데 사람 관계는 대추나무 심는 것과 같다라는 어른들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5년 뒤에 대추가 열려. 짧게 보면은요, 야단치고 학원 보내죠. 막 하죠. 괴롭히죠. 막. 너를 위해서라고. 정확하게는 서울대를 간 아이를 둔 엄마인 내 모습이 좋으면서 3분 자랑용으로 아이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피드백 돼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독립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는지 나중에 보면 알아요. 15년 지나서 내가 지금 뭘 신고 있는지, 어떤 나무를 신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오늘 인문학적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거예요. 근데 내가 폭력적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희망이 보이죠. 하나의 가르침. 인문학적 감수성은 뭐예요? 나는 폭력적이다라는 자각이에요. 매사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동물들, 식물들에 대해서든 나는 폭력적이다. 그것만 알면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살려고 한다고요. 그게 선한 거예요. 이게 메를리 퐁티의 얘기거든요. 이제 음미되시죠?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순진무구와 폭력을 사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폭력의 종류를 선택한다. 신체를 가지는 한 폭력은 불가피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 말이거든요. 스님들이 이렇게 해요. 원래 정신 차리라고. 아침에 산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모르죠?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응? 어떤 분들은 목탁을 친대요. 스님들이 깨자마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탁 안 치고 가장 그 쫄병 스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물이라고 그래요. 사찰에서 사물 아시죠? 응? 모거 보셨나요? 이렇게 나무 모양, 나무 안을 파서 물고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치는 거. 모고, 법고, 북, 범종, 운판, 이 사물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그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깨우는 거예요. 가장 약한 것서부터 가장 강한 놈.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스님들의 절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끼와 늑대가 있어. 누가 더 약해요? 토끼 먼저 깨워야 되죠. 늑대 먼저 깨우면 어떻게 돼? 토끼는요, 눈을 떠보면 늑대 뱃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늑대부터 깨우면 안 되죠. 토끼를 깨운다고요. 토끼를 깨우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늑대를 깨우고 제일 마지막에 누굴 깨워?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소리를 되게 못 들어요. 사찰에 가면 스님들이 깨워요. 이제 일어나도 된다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는 전통이 동양에도 있어요. 불교의 강한 전통. 토끼를 깨울 때 스님들은 뭐라고 깨워요? 어떤 마음, 어떤 기원을 가질까? 이렇게.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풀 같은 거 많이 뜯어먹고 늑대한테 잡히지 마라고 기원해요. 아시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쿨하게 그 토끼 거는.
늑대 깨울 때는 오늘은 굶지 말고 토끼 한 마리 잘 잡아먹으렴. 이게 잡이거든요. 그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게 불쌍하고 안 됐죠. 늑대 어때요? 늑대, 그 육식 동물들이 왜 날씬한지 아세요? 왜 날씬한 것 같아? 사냥에 거의 성공을 못해요, 애들. 1주, 2주 가야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하다고요. 제 후배가 이제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사자 있죠, 사자 사냥하는 걸 찍겠다 그러는데 이놈이 나중에 와서 짜증나 죽겠대요. 사자들 보면서 그냥 사슴을 잡아다 주고 싶대. 헛발질을 막 그렇게 한대요, 애들이. 배고프죠? 너무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을 때쯤 사냥에 성공해요. 근데 그때 딱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이래야죠. 물 먹고 가만히 쉬어야 돼요. 그때 성공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라 있어요, 다 되게. 늑대도 늑대대로 슬픈 거죠. 자. 거꾸로 이렇게 뭐예요? 토끼. 여러분들은 토끼, 늑대 중에서 누구 선택할래요? 토끼 선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게 내 아이만 선택한다고요. 옆집 아이 죽는 거 생각 안 해.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근데 둘 다를 다 걱정해야 되거든. 이 둘 다 걱정한다는 게 자비예요. 토끼를 딱 보면서 어떻게 돼요? 토끼가 불쌍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들이? 강목을 만들어가지고 승병처럼 산을 이잡듯이 져가지고 늑대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토끼한테 그런 거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늑대 다 죽였다. 자비예요? 아니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늑대가 또 불쌍해.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토끼를 잡는 거예요. 토끼를 잡아가지고 늑대굴에 넣어주는 거야. 토끼는 뭔데? 최대한의 폭력이 그거거든요. 그 절절함이 느껴지세요? 신체를 가지는 한 사람도 그렇듯이 토끼도 그렇듯이 늑대도 그렇듯이 폭력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동물은 낫다. 동물은 나요. 늑대가 가식한 거 봤어요? 안 해요. 인간만이 그렇죠. 스님들의 바람이 그 자비예요. 그게 모순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절절하죠. 뭔지 알죠?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넌 늑대로 태어난 거예요. 토끼로 태어난 거예요. 얘도 누군가를 파괴하고 살아야 되고 파괴될 수 있죠. 늑대도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하루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자비예요. 비라는 글자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일 비자에다 마음 심자가 돼 있어. 아니다라는 느낌 있죠. 뭐 이런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노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라는 게 비애라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깨우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또 저물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마음속에 또 생각을 하겠죠. 물고기들은 어제 무사히 지나서 지금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건지. 스님들 아시죠? 스님들이 공양할 때 식사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다 먹죠. 그쵸? 아시죠? 물 벗어 다 먹지 않아요? 왜 다 먹어요? 입에 다 쑤셔 넣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걸 안 죽이니까. 최소한의 폭력이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던 배추를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 남기면 어떻게 돼요? 무언가 또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음식 안 먹으면 여러분들은 왜 안 먹냐고 그러지. 아깝게. 촌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의 얼굴을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시면 좋아요. 애 보고. 애가 음식 남기면 딱 해서 얘야 너 그러면 닭 한 마리가 죽는데 입에다 다 넣지 않으렴? 이거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왜 음식을 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닭 한 마리만 먹어도 되는데 닭 한 마리 죽여서 반 마리만 먹어요. 반 마리 버려. 그 다음에 닭 한 마리를 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왜 다 먹는지 아세요? 스님들이 굶어요? 굶어 죽진 않지.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폭력을.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메를리 뿡티도 최소한의 폭력을 얘기했잖아요. 스님들도 최소한의 폭력이라고. 그러니까 동서양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인문학적 정신은 바로 그 정신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급적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자. 그래서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폭력의 기원이었구나. 이 어머니가
나는 나 때문에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사실은 폭력의 기원이었구나. 그건 언뜻 알아요. 어느 집 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는 나처럼 안 해. 내가 너무 못 배웠구나. 내가 그냥 내 욕망을 투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폭력적이다라는 것만 딱 알면 여러분 인생은 확 변해요. 내가 폭력적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이를 대할 때 이런 거예요. 아이를 잘 키우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수학 100지 내고 왔어요.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좀 당혹스럽죠? 전교 1등 하는 아이야, 내 아이는. 그래서 당혹스러워요? 물어보니까 이런 거야. 2등 하는 아이가 너무나 발버둥 치는데 얘가 머리가 나쁜데 한 번도 1등 못할 것 같아서 1등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럴래요? 너 미쳤니? 약육강식의 세계. 붙잡고 다 뜯어먹어. 너를 못 이기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쵸? 약한 건 잡아먹고 약한 게 강하게 되는 거를 네가 만들어 놓으면 안 돼. 이렇게 키우면 2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됐을 때, 할아버지가 됐을 때, 가장 약할 때 여러분들을 밟아요. 가장 약한 아이를 돕는 아이로 키우면 지금은 바보 같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약해질 때 그 아이가 가장 약한 아이가 누구야?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약해요. 지금 순간으로 착각한다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 관계는 대나무 심는 거와 같다고요. 안 나요. 안 나 보여. 무가치한 거 같아 보여. 1등 하는 게 나 보여요. 아이가 자꾸 옷을 벗어줘요. 친구들한테. 옷 없는 아이한테 파카 벗어줘.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왜 그걸 모르죠? 30년, 40년, 50년 지나서 여러분 옷이 해지고 떨어질 때 여러분 아이는 가장 약한 여러분 몸에 그 파카를 걸쳐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알죠? 약육강식으로 키우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짓뭉갠다라고 키우면 그 아이가 강해졌을 때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들을 짓뭉개요. 물론 노골적으로 짓뭉개진 않아. 사회적 위신 때문에. 돈은 입금시켜요. 여러분이 보고 싶을 때 전화한다고. 얘야 보고 싶다 그러면 바빠요. 저 100만 원 방금 입금시켰어요. 기분 좋겠다. 기분 좋아요? 100만 원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 100만 원 가해서 뭐예요? 얼마 뒤에 죽을 건데.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미성숙한 게 사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봤지만 메를리 퐁티나 불교에서 얘기했었던 그 전통 있죠.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자. 이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또 되물어보죠. 인간이 가진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기관은 뭐죠? 입이에요. 입, 말. 가장 비폭력적인 기관은 귀.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동양에서 이상적인 인격을 성인이라고 쓰죠. 성인, 성스럽다. 글자가 이게 나중에는 자막으로는 나오는데 여러분은 못 본다. 성자 쓸 수 있어요? 성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는 쓰죠. 기자 이렇게 해서 기자 쓰고 옆에 입구자를 쓰세요. 그리고 밑에 임자, 임진왜란 할 때 임자를 쓰시면 되거든요. 선비사자에 이렇게 삐침 하나 하는 거. 그런데 각골문에는 밑에 게 없고 기자에 입구자로만 돼 있어. 무슨 뜻이에요, 성인은? 듣는 사람. 듣고 말하는 사람. 듣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듣고 말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폭력당하는 거. 말한다라는 거 있죠? 굉장히 칼 있죠? 칼 알아요? 칼? 칼로 배 찌르면 어떻게 돼요? 아프지? 아프죠? 빼면 더 아프지? 그래도 칼은 빠져요. 말은 안 빠져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입안으로 들어간 건 똥구멍으로 나오는데 귀로 들어간 건 나오지를 못한다고. 나중에 돼서 알아요. 그거 진짜 단도보다 더 무섭다고. 차라리 배를 찌르는 게 나아요. 100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 순간에 아프지만 나중에 아물어요. 말은 안 아물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눈 감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어쩌면.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냐고. 근데 여러분들 우길 거야. 그런 적 없다고. 그런 적 없긴 왜 없어요. 말로 상처를 제일 많이 지거든요. 우리는 상처를 제일 많이 줘요. 폭력적인 기관이요. 가장 폭력적이야.
그래서 동양의 전통 중에 하나가 성이라고 썼을 때 기자에 입구자의 순서를 쓴다고. 공자 아시죠? 공자가 60되면 뭐라 그랬어요? 60을 뭐라 그러지? 예순. 한자로는 이순이에요. 기자에 순조로울 순자 뭐예요? 더럽게 노력해서 60이 돼가지고 이제는 기가 순조로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 순조로워요? 아직도 아이한테 떠들죠? 잔소리하지? 그 아이가 완전히 독립했을 때 어머니 곁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먹을 것도 해주고 학비도 주니까 있는 거예요. 언젠간 떠나리라.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명절 때 되면 부모님이 수다스러우면 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마음을 다 잡고 가야 돼요.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면 이건 진짜 못 산 거예요. 60이 됐는데 이수는커녕 말이 더 많아졌어. 심지어는 안 들어. 우리 주변에 그런 어른들이 있다고요. 진짜 힘든 거예요. 말을 안 한다라는 거. 말을 안 해야 돼요. 말은 가장 폭력적인 기구예요. 공자가 노력해서 왜 이순이 됐는지, 왜 이순인지는 아시겠죠?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공자 제자 몇 명이요? 3천 제자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확인한 이름만 확인하면 70 몇 명 돼. 제자들이 왜 있을까? 제자들이 질문하면요, 듣고 대답해줬던 사람이 공자라고. 어떤 아이가 효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으면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 아이 얘기를 듣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공자 얘기가 다 다르죠. 인이 뭐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거다 막 오만 얘기가 달라. 왜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인이 뭐냐 그러면 제자가 뭐냐 그러면 효라고도 그럴 거야. 어떤 사람한테 인이 뭐냐 그러면 뭐냐 부드럽게 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간은요 너무 깐깐한 놈이라고. 거꾸로 이렇게도 얘기해도 해요. 어떤 사람이 인이 뭐냐 그러면 공자가 뭐라 그래요? 엄격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 사람의 상태를 듣고요. 의사처럼. 아시겠죠? 의사처럼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는 이래요. 그래서 공자가 지향했던 상태는 뭔지 아시겠죠? 성인이잖아요. 듣는 사람이에요. 그쵸?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자는 성인을 어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거 있어요. 논어에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래요. 물은 뭐죠? 소리내지. 우당탕탕탕탕 흘러가죠. 돌이 있으면 부딪히고 흘러가고 소리내지. 산이 뭐예요? 모든 거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슴이 와가지고 똥을 쌌을 때 산이 도망가는 거 봤어요? 단풍이 지고 있죠. 꽃이 시든다고 그래서 산이 도망가요? 슬프다고? 산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인자 요산이에요. 뭐예요? 고요하게 들어주는 것, 받아주는 것. 이게 사실은 이 전통, 메를리 뽕티서부터 얘기했던 그 전통이에요. 사실 똑같은 전통이죠. 듣는다라는 거죠. 듣는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인 몰래 카페에 미스깁을 자주 만나는 남편이 있다. 100% 미스깁은 뭐 하는지 아세요? 들어줘요. 부인은 수다 떨고 100%예요. 우리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한테 간다고. 근데 예를 들면 카페에 미스김이 이러는 거예요. 부인보다 더 수다스러워. 부장님, 오늘은 넥타이가 꿀인데요? 막 잔소리를 해. 오늘 냄새 나는데요? 오늘 왜 이래요? 미스 김한테 안 가죠. 미스 리한테 가거나 누구한테 가. 이게 극단적인 비유지만 가만히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갈까? 친구 있으세요? 친구 있죠? 잘 더듬어 보세요.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잘 구별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줄 거예요. 잘 보세요. 잘.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5g 정도 있죠. 5g 정도 고민이 있다고. 고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걸 누군가한테 얘기하면은 좀 털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자살하는 아이들은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사람이. 얘기할 사람만 제대로 있잖아요. 마음 놓고 얘기를 하면 안 죽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죠. 최악의 경우에 말을 들어줘야 돼. 애가 혁명을 하려고 해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5g짜리를 누군가한테 친구한테죠. 친구한테 이렇게 덜어주고 얘기하면 편하다고. 제가 철학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한다고. 이게 더러운 짓이에요. 막 가정 문제 가지고 한 12시에 만나서 카페에서 점심 먹기 전에 막 얘기를 해요. 막 진짜 추접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개판이고 막 엉망이야. 듣죠? 나도 갑갑해요. 내가 가서 얘네 아버지를 때릴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때려서는 또 안 되겠고 막 이러는데 얘는요 30분, 1시간 정도 얘기하다 마음이 편해져. 선생님 고마워요. 식사 잘하세요 하고 가. 내가 어떻게 식사를 잘해요? 누구 고민 듣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시죠? 너무나 안 좋은 거를 스폰지처럼 흡수를 했어. 그러면 진짜로 이거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5g짜리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가요. 5g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 그 친구한테 약 5분에 걸쳐서 얘기를 딱 끝냈어. 그래서 좀 속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친구라는 놈이 딱 듣다가 이런 거죠. 그건 유도 아니다. 그랬더니 50kg짜리의 고민을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3시간을 들었어. 다음에 10g짜리 고민이 생겼을 때 그 친구 만날까? 위험한 짓이에요. 그 친구 멀리 해야 돼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린 누구한테 마음이 가요? 듣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얘기를 왜 들어줘요?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려고. 어른이 되셨죠? 아이들 잘하죠? 들으세요? 아이에게 들으세요? 잔소리 하세요.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미스김이한테 갔잖아. 근데 남편은 돈이 있어서 미스김이한테 가는데 아들이나 딸은 아직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나중에 독립만 하면 부모 안 찾아와요. 입 닥치고 계셔야 돼요. 말하면 안 돼. 마지막 토양같이 산처럼 있어야 돼요, 부모는. 아시죠? 그래야 30년 지나서 그 아이가 나한테 돌아온다고. 어떠세요? 요새 말 많이 하시죠? 말 너무 많이 하죠. 입 다물어야 돼요, 진짜로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 닥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입은 폭력적인 도구예요. 제일 폭력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거보다 폭력적인 건 없어. 저는 사실은 제일 나쁜 놈들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지금. 지금 작년 올해 해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폭력의 화신이죠. 폭력의 화신. 지금 듣고 있는 거고. 자, 다시 한번 돌아오자고요. 듣는다고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가까이 가요. 아, 힘든 거다. 힘들어요. 스님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수다스러운 놈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제 경험상 제일 수다스러운 놈은 뭐냐면 최근 2달 안에 박사학위를 받은 놈이에요. 얘네들 진짜 말 많다. 안 만나요, 저는 가급적. 자기 논문으로 우주의 신비가 다 해결된 애들이야. 제가 비판이라도 하면은 무식하게 봐요, 나를. 애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진짜 힘들어요. 그런 애들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어쨌든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건 상당히 다른 사람들한테 폭력적으로 진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님들이 반드시 어떤 공부 단계에서 무건수행을 한다고요. 무건수행 아시죠? 영화나 이런 데서 봤죠. 무건수행은 언제 하냐면 스님 되자마자 말하지 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말할 말이 너무 많아졌을 때. 불교 공부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반야신경, 달라이라마 무슨 그런 책들 보고 있잖아. 그리고 불교 한다고 뻥치잖아요.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구사론을 10년을 공부해야 돼요. 스님들이 구사 10년이라고 그런다고. 우리 마음의 양태 75가지를 분류를 해서 하나의 마음마다 문제죠. 왜 불교에서 감정을 죽이라고 그래요? 이쪽이 시끄럽고 감정이 들쓰면, 예를 들면 내가 너무 기쁘면 상대방이 우울한 거 못 듣는다고. 내가 내 고통에 빠져 있으면 내 아이가 힘든 거는 안 들어오죠. 내 감정을 죽여야 돼요. 니르바나죠. 꺼진 재처럼 만들어야 돼. 10년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그걸 외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사론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탐욕 있죠. 탐욕스러운 마음 있잖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또 다스려야 되잖아요. 불경을 보고서 이론적으로 공부하나요? 그거야 누가 못해요. 서점에 보면 구사론 개론서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진짜 10년간 공부한다는 거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정해쌍수라고 그러잖아요. 정해쌍수.
정의라는 건 참선이고 수행이고 해라는 게 지혜를 얘기한다고. 아는 것만큼 수행을 하는 거야. 그게 같이 가야 되니까 10년을 공부한다는 건 그런 거야. 스님들이 머리가 나빠서 10년이나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사 10년을 배웠다라는 얘기는 마음을 다 다스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끓고 있으면 다른 사람 감정을 못 읽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 박사학위 받은 놈처럼 돼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말이 많아요. 이제 말이 많아. 이제 중생들한테 그쵸? 폭력을 행사할 때가 드디어 온 거야. 그럴 때 큰 스님이 입 닥쳐. 뭔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보살이 하나 있어요. 저기 저 마을에 보살. 70 먹은 할머니인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남편이 마지막 바람을 피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적 기능 거의 없으신 분인데 무슨 상처를 받으려고 그러시는지. 그쵸? 스님한테 올라왔다고. 이혼을 하고 간통죄로 집어넣는다면 경찰서로 가면 되지 사찰로 온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동네 창피하기도 하고 이 남자가 왜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가 왜 그러나 미쳤나? 또 한편으로는 그 60 먹은 그 술집 아줌마 이 아줌마가 혹여 우리 남편 돈을 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막 기타 등등 막 복잡하죠. 올라와 하소연을 넣죠. 이놈의 망할 놈의 영감탱이가 이랬다고. 그 얘기만 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스님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절이나 좀 하고 공양이나 받고 내려가시죠. 이걸로 해결이 됐을 거예요. 더 이야기 진행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가지고 얘기를 올 때 있죠. 다 결정을 하고 와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그거 잘 짚어야 돼요. 뭔지 알죠? A를 선택해놓고서 A와 B가 선택하려고 그러는 아이가 있는데 강교하게 저 A 할래요? A 할래요? 이런 애들은 괜찮아. 그래 A 해라 이러면 돼요. 걔는 결정하고 온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데 강교한 아이들은요. A를 결정을 해놓고서 B 할래요? B 할래요? 이런 때 여러분이 낚이면 그 사람은 다시는 여러분들한테 안 와요. 쟤는 나랑 세계관이 다르다. 여러분을 정리를 해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가 여러분한테 고민을 얘기하거나 후배가 고민을 얘기할 때 뭐를 읽어야 돼요? 얘가 뭘 결정했는지를 읽어야 돼. 그래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적인 허영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걸 결정을 내리고 검증하려고 누군가한테 얘기한다고. 아이가 여러분한테 상담을 할 때 있죠. 나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빨리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뭐 읽어야 되는지 알죠? 얘가 뭘 결정했는지.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아이가 또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 할머니는요 결정하고 온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보자. 근데 갑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스님이 할머니의 고민을 듣더니 이럴 수 있잖아. 요새 최근에 구사론을 띄었어. 이리가 화엄경도 봤어요. 미르 보살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화엄경 2장 7절 2구절이 생각납니다 하고 쫙 읽더니 강론을 해요. 전체 합쳐서 보니까 4시간을 할머니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내가 소재예요? 왜 나 올라왔다고 자기가 배웠던 걸 나한테 다 쏟아부어? 누구한테 기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석불의 좋은 점은 애가 말을 안 해요. 살아있는 중들은 말을 하고 석불한테 기원하는 게 제일 편해요. 들어만 주면 되거든요. 들어야죠. 말하면 안 되지. 말하면 못 들어요. 어느 토론 프로에 가면은 교수라는 작자인데 교수의 자격이 없는 작자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면 머릿속 움직이는 게 보여요. 제 말꼬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공격할 걸 찾는 놈이 있어. 그럴 땐 진짜 앞에 있는 마이크를 입에다 확 넣고 싶어요. 진짜. 네가 교수냐고. 토론할 준비도 안 돼 있는 아이예요. 이야기할 준비가. 말을 많이 하거나 그 다음에 말할 걸 생각을 하면 우린 상대방의 얘기를 못 들어. 그냥 들어야 돼요. 스폰지처럼.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사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다. 젊었을 때는 멋모르고 살아서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이제 인생의 반 이상 꺾어지면 들으세요. 벌 받고 살아야 되잖아. 대차대조표는 짜야 돼요. 정확하게. 폭력을 줬으니 폭력을 행사했으니 폭력을 당해야 되지 기꺼이. 아셨죠? 그렇게 셈을 정확하게 치고 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왜 무건수행을 할까? 말을 안 해야 된다. 그렇죠?
말을 안 한다. 말을 안 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의 제일 처음이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이 세상에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있어요? 없죠, 별로. 알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다 자기 얘기만 해. 어떡하죠, 그럼? 나는? 어머니도 안 들어줘요. 안타깝고 답답한데 아무도 내 얘기는 안 들어줘. 자기 얘기들만 해. 그럴 때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하소연할 때가 없을 때. 부모님의 역할 하나가 있어요. 아이는 지가 낳았지만 아이를 지가 거두면 안 돼요. 부모가 말을 들어주면 무슨 얘기든지 좋아요. 들어줘가지고 산처럼만 있으면 아이는 만신창이가 되면 만신창이가 됐을 때 그 산으로 돌아온다고. 이해되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인문학적 감수성이라는 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메를리 봉티 얘기도 마찬가지죠. 나는 폭력적이다. 폭력적인 거예요. 살아있고 숨쉬는 한 계속 폭력이에요. 공기도 없애고 식량도 줄이고 좁게 또 만들고 세상을요. 만원 버스 만들고 오만 가지 닭들 죽이고 식물 죽이고 그러고 살아요. 뭘 잘났다고 살아요. 암 선고 받을 때 땡큐죠. 이제 그 짓 안 해도 되잖아. 그걸 어떻게 다 갚으려고 그래요. 우린 선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는 거. 그쵸? 그쵸? 최소한. 이렇게 했었을 때 1차적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이제 정리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폭력적이다를 가슴에 가득 가지고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인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대우받았던 그 상대방 있죠. 자식이든 친구든 간에 사랑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사랑은요, 생일날 뭘 선물 줌이 아니에요. 매사에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조심 폭력을 행사할까. 정약용 알죠? 정약용의 호가 뭐예요? 다산 말고 또 여유당. 여유당이라고 강진에 유배당하잖아요. 강진에 유배 간다고. 유배 가가지고 보통 조선조에서는요. 유배는 뭐냐면 죽이는 것보다 부드러운 형벌이 아니에요. 유배는 직접 권력이 죽이기에 찜찜한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당파의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얘를 직접 죽이면은 문제가 뭔가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자연계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거야. 생수 같은 거 먹죠 지금. 생수의 고마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수가 없었으면 여행 못 가요. 어디든. 우리가 어떠냐면 운물 같은 거 물 파서 먹잖아요. 그러면 강물 성분이 달라. 그러니까 배탈 설사가 나온다고요. 대개 그래서 기양 딱 가자마자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한 50일 설사를 해. 50일 설사하면 죽어요. 그리고 제주도 보내면 거의 죽으라고 보낸 거야.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한 5%가 안 죽어요. 질긴 놈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 부모를 잘 만난 거야. 다산 형제들이 그래요. 3명 다 유배를 갔는데 학술 연구를 해요. 거기 가서. 뭐 조개류를 채취하는 놈이 없질 않나. 무슨 뭐 정약용 같으면 경전을 쓰거나 이러죠. 그런데 그쪽에 자기 집에 강진의 당호에 여유당 이렇게 붙였다고. 여유라는 말은 뭐냐면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살얼음을 밟듯이.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왔니? 이러는 게 아니라 문 열면서 공부하니? 이러는 게 아니라 살얼음을 밟듯이 똑똑똑똑 놓고 왜요? 자기 집에 놓고 하시는 분 있어요? 폭력적이죠. 폭력적이야. 그렇죠? 아내가 간만에 옷 다 벗고 누워 있는데 벌러덩 문 열고 친구랑 같이 친구 왔어? 그리고 전화라도 해줘. 오늘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이게 뭐예요? 전화하셔야 돼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은 전화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내는 생각해요. 뭐라고? 남편이 나를요 배려한다고. 밥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좀 추해요? 사는 게? 그럼 막 사시던가. 식당처럼 사세요, 집을. 식당에 가면 바로 주문하잖아요. 된장찌개.
지금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여러분의 부인은 식당 주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 자각에 이르셔야 되거든요. 얼음을 밟고 가듯이, 살얼음을 밟고 가듯이. 이게 인문학적 감수성이에요. 나는 폭력적이기가 쉬워요. 이 한 걸음 걷는 거 편안한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가는 거 편안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카페에 딱 들어갔죠? 왜 그걸 몰라? 여러분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그 카페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 대학 들어가셨죠?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어. 한 명이 더 들어가는데 그 생각은 안 하죠? 젠장할 태어나가지고 엄청나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 생각을 왜 못해요?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다산이 왜 여유당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였을까? 그거고. 아시겠죠? 메를리 퐁트가 나는 폭력적이에요. 폭력의 종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거고요.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쵸? 자비라는 말. 모조리 다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들어야 된다고. 성인이 돼야 된다고. 가장 비폭력적인 기간이죠. 폭력을 안 쓰는 기간. 폭력을 감당하는 기간이 듣는 거야. 사람 얘기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사람 얘기 듣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요. 아, 힘들다. 상대방은 끊이지 않고 막 얘기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지쳐요. 그 많은 이야기들에서 하나의 공통점들이 있죠. 그렇죠? 타자에 대한 배려. 죽을 때까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우리 시대의 인문학적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에 반하게 일어나요. 사랑은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 있죠. 우리가 옛날에 병아리 죽일 때 기억나시죠? 조그만 병아리 샀었을 때 너무 자주 만져서 병아리가 죽잖아요. 그 맹자라는 책에 보면 조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아이가 벼를요 잘 키우게 하려고 갖다가 벼를 이렇게 뽑아 놓는 거예요. 더 잘 자라라고. 근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벼가 둥둥 떴다. 그게 조장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들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건 없어요. 사랑은 아주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버하지 말자고요. 그 오버가 우리가 문제죠. 사랑이 폭력을 낳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누군가를 때려요. 진짜 아이에 대해서 정이 있으면 아이 때려요. 나는 얘한테 기대가 있어요. 1등하고 해야 돼. 못하면 때리죠. 근데 아이를 남남으로 보면 안 때려요. 옆집 아이 공부 못한다고 때리나요? 안 때리잖아. 차라리 남남이 낫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적극적으로 뭔가 프레스를 해서 가요. 사랑은 그게 아닌데 나의 그 사랑한다는 행위가 아이한테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자살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착각에 빠져.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왜 죽냐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항상 방법은 뭔지 아시죠? 메릴리 퐁트가 얘기했던 그 방법.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한다. 폭력이 될 수 있다.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한다. 이 정신을 갖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태도가 제일 소중한 태도일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었던 거 있죠? 동양의 전통에서 나왔었던 그거 기억나시죠? 자비의 마음, 그렇죠? 그리고 공자가 얘기했었던 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 전통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믹서를 시켜 놓으면 되죠. 요거를 진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제 가벼워지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할 것도 없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없을 때 우린 가벼워진다고. 사랑이 우리한테 무게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을 본다면 남녀라든가 이 남녀의 사랑 형태에 대한 변주들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썼었을 때 그런 거를 던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소설도 그렇지만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여러분이 무거워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오래 살게 하고 싶으시면 항상 쉬워요. 어머님이 오시는 날은 집을 어지럽히 놔야 돼요. 뭔지 알죠?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지도 못한다, 이놈아. 이 얘기를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딱 정리하고 뭐라 그래요? 하지 마요.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머니 뭐 할까요? 방에 들어가서? 난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사랑한다라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아신 거예요.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상대와 관계를 맺고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 들었던 그 상대방은요, 나를 아껴준다라는 느낌이 들어. 아무리 좋은 얘기지만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만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게. 그리고 그 바닥에는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고 누군가한테 진짜로 사랑받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참 못하고 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있어서 저 인문학적 감수성이요, 종교적 감수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철학적 감수성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에요. 저기 현대의 유명한 철학자서부터 동양을 지배했었던 불교와 그쵸, 공자의 정신까지 모조리 남아있는 전통이에요.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고 가급적 듣는다, 이 전통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아로새기면 인생이 변할 거예요. 문제는 변할 것 같죠, 지금?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불교의 한 가르침을 얘기를 해주면 이런 거죠. 태양이 떴다 그래가지고 겨우 내내 쌓였던 눈이 바로 녹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일 또 뜨고 내일 또 뜨고 내일 또 떠야 눈이 조용히 녹죠. 오늘 얘기는 옳은 얘기거든요. 모든 위대한 사람, 인간적, 인문학적 성찰을 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내일 아침에도 띄우고요. 아시죠? 눈이 안 녹아도 띄워놔야 돼요. 그 다음 날도 띄워놔요. 제가 단언컨대 6개월 지나면 아이들이, 가족들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는 걸 제일 좋아할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미스 김한테 안 가고 여러분한테 오는 걸 발견할 거야. 100%예요.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요. 산처럼 있으세요. 아시겠죠? 다 받아야 돼요. 사슴들의 똥도 다 받아야 되고 온갖 좋은 거 나쁜 거 다 받아들이는 산처럼 돼 있어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그게 사랑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뼈 빠지게 힘든 거예요. 아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자가 60 나이에 기가 순조로워졌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쉬운가요? 말하지 맙시다. 무건수행. 무건해요. 아이 얘기 들으려면 입 닥치고 계시고요. 할 말 생각해서 사람들 부르는 거 아니에요? 듣는 자리 한번 가져봐요. 말하려고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 불러놓지 말고 후배들 불러놓지 말고 듣는 자리,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존경받아요. 세상에 어느 누가 내 이야기를 그리 절실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눈 감을 때 여러분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손잡고 여러분 후배들은 여러분 손잡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까 또. 누가 내가 만신창이가 됐을 때도 기다릴 수 있는 산처럼 있을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약에 그러신 분이라면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아플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사랑하면서 살았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 눈 감을 때 제대로 사랑받으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이 감수성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